보좌관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첫 낙마 사례입니다. 내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간밤에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임신 36주차 태아 등 500차례 넘게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좌진 갑질과 예산 갑질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 정부 두 번째, 현역 의원으로는 첫 낙마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 1시간 전 사퇴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도 후보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애당초부터 국민 눈높이에도 공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다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마지못해 물러난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진 사퇴의 배경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면서 인사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보좌진이 강 후보자 이삿짐을 옮기는데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의원 시절 보좌진이 당했다는 갑질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화장실 변기 수리를 맡기거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공식 업무가 아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건데 강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는 추가 의혹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예산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대학 교수 재직 시절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부실하게 수업을 했다는 의혹 등까지 겹치며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이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습니다.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야당은 또 보좌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현안과 별개로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다음 달 1일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통상당국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한미 2+2 통상협의를 포함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데요. 간밤에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나온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협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건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쌀을 포함한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10%포인트 상호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우리나라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 막판 단판인 한미 2+2 통상협의는 내일 열립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미국은 시장 개방을 거부하며 상호 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아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해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외유 논란이 있던 지난 2022년 나토 순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의 출처와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한 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릅니다. 순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순방에 동행했던 조현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어제 오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 전 행정관은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때 최재형 목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순방 당시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해당 목걸이를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특검팀은 목걸이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순방 일행 중에는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도 있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달 초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 전 행정관을 시작으로 특검 수사가 김 여사의 최측근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통일교가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는지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큰 갈래 중 하나입니다. 특검팀이 다이아 목걸이 구매 영수증에 이어 이번엔 샤넬 가방 영수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안 청탁을 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아내를 통해 샤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확보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과 함께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샤넬 가방 영수증은 1,000만 원대로 지난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에서, 그라프 목걸이는 6,200만 원대로 같은 해 7월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발급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구매 비용을 통일교에 청구한 흔적도 발견된 만큼 특검팀은 고가의 물품을 김 여사에게 건네려 한 게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 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구입해 선교 물품 구매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교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물품의 전달 경로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로 거론되는 김혜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그동안 잠적했다가 어제 특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과 남편 차명 회사로 흘러들어간 46억 원의 흐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배우자 정모 씨가 어제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출석 결심하신 이유 뭔가요? 차명법인 통해서 46억을 챙긴 거 맞는지. 정 씨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정 씨를 집사 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이 김 씨의 차명 회사로 빠져나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정 씨는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지목된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를 상대로 해외에 있는 김 씨의 행방과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 IMS 모빌리티 투자사 관계자들의 소환도 잇따랐습니다. 김건희 씨 배경 때문에 투자하신 건 아니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특검팀은 해당 기업들이 각종 편의를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일이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김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두고 특검에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면서 요구를 일축했고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협의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검팀의 일축에 김 여사 측은 요청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며 하루 1개 혐의씩 나눠서 조사하고 각 조사 사이에 3에서 4일간의 휴식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일자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방식을 두고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주민센터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있죠. 지역 화폐로 주는 곳도 있지만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 카드 색깔을 금액별로 다르게 만드는 바람에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 형태로 된 소비 쿠폰을 받아가는데 금액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파란색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43만 원짜리고 녹색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33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빨간색 카드는 일반적으로 받는 18만 원짜리입니다. 소비 쿠폰을 쓰기 위해 카드만 꺼내도 본인의 생활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약간 그러기도 하겠네요. 다른 분이 볼 때는. 부산광역시도 카드 색깔을 구분하진 않았지만 굳이 카드 위에 수령 금액을 표기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소득 구분이 없는 새 카드를 제작하는데 3주가 걸리는 만큼 이미 제작한 카드에는 스티커를 붙여 구분이 불가능하게끔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파의 선봉 장동혁 의원에 이어 초선 주진우 의원도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의원 사이에선 연대 움직임도 감지되는데 결국 또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충청 출신의 재선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 중 처음입니다. 장 의원은 내부 총질과 극우몰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목받은 주진우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률 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젊고 강한 보수로 당을 탈바꿈시키겠다며 세대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 진영에 섰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보 간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단일화를 제안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혁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당내 찬탄, 반탄 진영의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후보 단일화와 경선 컷오프 과정이 최종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깊이 2.5m, 길이는 5m에 달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갈라진 도로 틈 사이로 지하수가 솟구쳐 오릅니다. 출동한 구청 직원과 소방대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꺼진 땅을 메우는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깊이 2.5m, 길이 5m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가와 빌라 건물들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 건물에 있던 주민 1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인근 주민 35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안 침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번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오전에 아주 일부 침하가 있어서 임시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복구를 한 다음에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 계속해서 땅 꺼짐 징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공사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결국 이제 오늘 오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안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은 공사 때문인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집안 약화 때문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왜 그랬는지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조사 과정에서 결국 입을 열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기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면서도 자세한 진술은 거부해왔습니다. 입을 굳게 닫은 조 씨가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조사 과정에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지원을 끄는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총기 제작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구매한 시기 역시 생활비가 끊겼다고 주장하는 지난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가족이 조 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 등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 측은 어린 자녀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 유족의 입장들을 충분하게 중요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의 강한 반대로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검찰이 36주 태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산모와 병원장, 집도희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는 곧바로 차가운 냉동고로 옮겨져 숨졌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못 지어요. 36주 차 태아는 신생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살해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 수사에서 병원장은 아기가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병원장과 집도희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태아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범행을 숨기려고 A씨 진료기록부에 출혈과 복통 등을 기재한 뒤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진단서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장이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환자만 527명, 한 건당 수백만 원의 낙태 수술비를 받아 무려 14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난을 겪은 병원 측이 낙태 수술만 전담한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희를 구속 상태로 산모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던 10대 소녀가 70대 할머니가 된 지금에서야 그 한을 풀게 됐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구형된 겁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최말자 씨가 팔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61년 만에 다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는 무죄라고 구형한 겁니다.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의 혀가 1.5cm 잘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 방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되레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사법기관은 오히려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낙인 찍고 처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고 이제야 그 한을 풀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 씨의 재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열립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 예견된 만큼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10대 3명이 종업원을 기절시킨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산시까지 달아났지만 6시간을 추적해온 경찰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입니다. 두 남성이 탄 오토바이가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다시 모텔로 향합니다. 12시간쯤 뒤 이 모텔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잠시 뒤 경찰차도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 5시 반쯤 10대 A군 등 3명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텔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등치는 큰데 그거 있잖아. 등치는 큰데도 어른 같지 않고 헷갈리는 거야.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피의자들은 모텔 객실에 문제가 있다며 종업원을 방으로 유인한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내리고 이들을 뒤쫓았습니다. A군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장소와 7km 넘게 떨어진 경기 안산시의 한 숙박업소로 도주했지만 6시간을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광주시에서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색깔을 나눠 논란이 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 들고 다니면 소득 수준 다 보인다는 비판은 당연했고요. 우리 집은 초록색인데 애가 들고 다니기 싫어하더라 토로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카드색을 통일하겠다며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밝혔죠. 문제는 이 스티커를 공무원들이 밤새 손으로 다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엔 스티커가 저녁 9시까지 배송이 오니 전원 대기하고 배송이 오면 바로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고요. 공무원 게시판엔 야근까지 하면서 수천 장을 하나하나 붙이라니 동 직원은 무쇠냐, 잘못은 윗선에서 하고 뒤처리는 말단 직원이 한다는 불만 글이 폭주했는데요. 좋은 취지였지만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쿠팡의 배송 아이콘 프레시백. 올해 초 쿠팡 CLS 대표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프레시백을 여느라 진땀 뺐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찍찍이를 뜯는 데만 12초, 힘도 꽤 줘야 했습니다. 당시 강대구 의원이 쿠팡 CLS 대표에게 직접 열어보라고 시킨 건데요. 이렇게 열기도 어려운 프레시백을 매일 배송기사들이 수거하는데 한 건당 단 100원을 받아 노동 착취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 새로운 프레시백을 내놨습니다. 무게도 줄인 데다가 찍찍이를 없애고 펼치지 않아도 돼서 배송기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요. 소비자들도 뜯기도 어렵고 보관도 번거롭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소식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가방이 아니라 그걸 수십 개씩 수거하는 기사들의 몫이 바뀌었느냐겠죠.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실종된 2명이 어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위기 경보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됐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위기 경보가 고장난 신호등이 돼버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대보리 낚시터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낚시터로부터 7km쯤 떨어진 이곳 하천변까지 떠내려왔습니다. 오전 11시 25분쯤에 경남 산청군에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산청군은 산사태 이후 뒤늦게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며 허둥댔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내가 그만 영구만 어이가 무서 너무 갈라서서. 집중호우 피해가 예상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지자체는 이걸 위기 신호로 보고 대응에 나섭니다. 운영 지침인 표준 매뉴얼 첫 장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상황에 따라 하향하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터진 뒤에야 위기 경보를 한 단계씩 올려 지자체가 사전 대비할 경각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상기후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이런 뒷북 경보가 반복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위기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번엔 폭우가 예상보다 심각해 대응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산사태 우려가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대피소로 가라고 안내를 받죠. 그런데 취재진이 대피소를 돌아보니 가파른 산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대피소의 실태를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군 신상 3리 마을입니다. 마을 일부가 아예 사라져버렸고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마련한 시설이 산사태 대피소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대피소로 지정하는 겁니다. 대피소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먼저 춘천시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이 마을에 가는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는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 간 바로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 뒤에는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과 2등급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하고 피해가 없을 장소를 대피 장소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산 바로 앞에 있는 가평군의 대피소는 토사가 내려와 피해를 봤습니다. 산부터 쏟아진 흙은 여기 있는 대피소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피소 바로 옆에 있는 집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흙과 나무가 창문을 깨고 대피소 안까지 쏟아져 들어왔는데 주민이 있었다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을 뚫고 경도장까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대피소로 썼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봤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은 예, 큰일 났죠. 예. 사유시설이 대피소로 지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을 회관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이 지정됩니다. 산에서 더 멀리 떨어진 사유시설이 있어도 지정과 관리가 편한 공공시설이 지정되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산사태 대피소는 주거지역보다 산사태 위험 1등급을 받은 산에 더 가까이 있는 마을회관이 지정됐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들이 산 쪽으로 이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맨날 상주하죠. 산사태를 안 난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인파가 몰린 대피소에 산사태가 덮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피소가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농축산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빗물이 빠지자 곳곳에서 썩어가는 과일과 채소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수박, 멜론, 고추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물폭탄처럼 쏟아진 폭우에 수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엔 빗물이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뒤 물은 빠졌지만 썩어버린 수박에선 냄새가 진동합니다. 3년째 계속 침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배수펌프 시설이나가 용량이 부족하고. 수확을 코앞에 뒀던 농민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3일 후면 다 수확해서 나갈 건데 그게 참 아쉽죠. 올해 수박 농사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이거 가을에 또 다시 심어봤자 병만 더 오고. 이번 집중호우로 축구장 4만 개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심한 수박은 출하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이 지난 15일부터 평균 3만 원을 웃돌고 있는데 작년보다 24% 높은 금액입니다. 네, 지금 딱 봤는데 너무 비싸요. 수박이. 비싸면 못 사 먹는 거죠. 네네. 먹을 수가 없죠. 네네. 재배 면적의 8%가 물에 잠긴 멜론도 16% 가격이 뛰었고 고춧값 역시 29%나 폭등했습니다. 가축도 닭 148만 마리, 오리 15만 마리 등 모두 17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최대 40% 농축산물의 할인을 지원하고 비축 물량도 풀 예정이지만 본격 폭염이 예고돼 있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중국 중남부 지역이 연이은 폭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도 때도 없이 물폭탄을 맞으면서 붕괴와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라 폭우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폭우로 마을 주변의 길들이 모두 사라진 중국 후베이성에는 집들만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차량도 떠내려갈 정도의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건물 한 채가 무너져 내립니다. 407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산둥성의 산악마을 역시 순식간에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무너진 도로가 속출하면서 대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푸젠성에선 가축이 불어난 물로 고립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돼지를 들쳐업은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잊혀질만 하면 폭우가 빗발치다 보니 배달기사들은 비가 쏟아져도 개의치 않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생업을 이어갑니다. 광둥성의 해변에선 난데없는 조개 줍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강풍으로 바닷속 조개와 굴들이 해변으로 대거 떠밀려오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중국의 여름 홍수지만 기상이변에 따라 올 여름의 폭우는 빈도와 강도 모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절반이 넘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겠죠.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11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10년 만에 등기가 나오면서 정상 거래가 가능해져 지난달에만 25건이나 매매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이번 달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거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많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화도 조용하잖아요. 6월 달까지는 정신없었는데 조용. 실제 한국은행 조사 결과 1년 뒤 집값이 올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국 집값이 내렸던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더 큰 것으로 호가도 대출 규제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급한 매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팔려야 올리잖아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불안해질 수 있는 데다 여전히 서울 지역은 공급 물량이 적은 상황이라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봐요.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가계대출은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된 첫날 편의점에선 먹거리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편의점의 지난 22일 매출을 보면 소고기와 김밥, 아이스크림 등이 지난달보다 30%에서 170%가량 많이 팔렸습니다. 쿠폰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는데 한우와 무, 대파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최대 5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나로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취업한 이들이 지난해보다 84%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AI가 이력서를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는데 이용자의 90%가 20대 이하일 정도로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 추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 혼자 지원한 것보다 월 평균 임금도 12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입니다. 아무리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이더라도 신랑 신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만 신랑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신랑의 유쾌한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필리핀 리잘의 한 예식장. 신랑이 신부의 드레스를 대신 잡아주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순간 발을 헛디디며 새 계단을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신부가 팔을 붙잡고 있던 덕에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인데요. 민망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신랑은 앉은 채 박수를 유도하는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하객들도 놀라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는데요. 신부는 연습했던 입장은 아니지만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네요. 영화 모가디슈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실제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 지역은 오랜 내전과 테러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곳이라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한 화가를 중심으로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열중한 채 섬세한 붓질이 이어지는 이곳.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한 작은 화실입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캔버스를 마주한 이들은 이 예술가의 제자들인데요. 스스로를 거리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남성은 2달마다 50명의 청년들을 모아 그림을 가르친다고요. 내전의 상흔과 혼란이 여전한 도시에서 이제 그림이란 평화의 언어를 통해 학생들은 희망과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땅속 40m 깊이에 부상을 입은 채 고립된 60대 탐험가가 이틀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외딴 지역,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산을 오릅니다. 곧이어 아주 좁은 동굴로 진입하는데요. 지하 40m 아래에 머리 부상을 입은 채 홀로 버티고 있는 탐험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좁고 굽은 동굴을 따라 이틀간 구조작전을 펼친 끝에 탐험가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전환자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는데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성전환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할 때 해당 종목 단체의 연방자금 지원을 전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Not allow men to beat up, injure, and cheat our women and our girls.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결국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성소수자 운동선수들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성전환자 출전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경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종목에 성전환자가 출전해 우승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성전환 학생이 고교생 여성 육상 대회에서 3개 종목을 석권하자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공화당은 공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성적 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다음 하계올림픽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 스포츠계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실히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며 많이 마시기보다는 적당히 즐기는 정도의 음주 문화가 정착됐죠. 그러다 보니 하이볼 같은 도수가 낮은 술이 인기를 끌고 소주의 도수도 대부분 16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이른 저녁 한 주점 테이블엔 주로 하이볼이 놓여 있습니다. 증류주에 탄산음료를 섞어 도수를 낮춘 칵테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수 높은 거는 너무 쓰기도 하고 다음날 숙취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저도수 주류가 대세가 됐습니다. 한때 국민술로 불렸던 소주는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그 빈자리는 하이볼이나 수제 맥주 차지가 된 겁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소주 업계도 갈수록 도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도수를 낮춰 출시하고 이제는 기존 제품도 대부분 16도로 낮아졌습니다. 20년 만에 4도가 낮아진 셈입니다. 기본적인 음주량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횟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저도화가 계속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맥주 역시 무알콜 판매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도수 시장이 주류업계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 강원 동해안과 남부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서울과 전주,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기가 나날이 쌓여만 가면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한낮 기온은 38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낮 동안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르시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과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6도, 강릉과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